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네, 다들 제가 올린 PPT 먼저 보셨나요? 어, 되게 어려웠다는 평이 되게 많았는데 제가 좀 최대한 천천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목차부터 보시면은 일단 저번 시간에 배운 RNN부터 복습 좀 하고 그 다음에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 그리고 그 다음에 어텐션 메커니즘 그리고 트랜스포머 그 다음에 간단한 마무리 한 다음에 만약에 시간이 나오면은 트랜스포머가 다른 NLP 말고 비전에도 쓰이는데 이러한 비전 트랜스포머에 대해서 소개도 간략하게 하고 버트 모델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저번 시간에 배운 게 바로 RNN, LSTM 듀얼이었죠. 여기다가 오늘 배울 거는 바로 색2색, 인코더, 디코더, 그리고 어텐션, 그리고 트랜스포머까지입니다. 일단 이름부터 굉장히 좀 괴랄하죠. 그래서 다들 이 생각이 드실 거예요. 아, 그게 뭔데 싶다가. 네, 저도 처음 봤을 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차근차근 좀 알아가 봅시다. 네. 우선 저희가 풀고자 하는 문제랑 모델이랑 모델의 구조를 좀 구분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풀고자 하는 문제는 바로 이 머신 트랜슬레이션, 즉 기계 번역, 그리고 퀘스천 앤서링, 그리고 어토매틱 서머라이제이션, 즉 요약 만들기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런 것을 저희가 시퀀스 투 시퀀스 프로블럼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문제를 풀기 위해 사용하는 모델들이 또 있겠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저번 시간에 배운 RNN, LSTM GLU에다가 오늘 배울 인코더 디코더 모델 그리고 트랜스포머까지 바로 이 모델에 해당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얘네들이 그 이제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이라고 제가 이제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제 모델의 구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서 나온 게 바로 어텐션 메커니즘입니다. 네, 이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네, 우선 여기서 시퀀스 투 시퀀스가 뭔지 알아봐야겠죠? 그럼 이제 시퀀스가 뭐냐면 바로 단어들의 나열이에요. 근데 이거는 이제 문장이 될 수도 있고 바로 문장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럼 이제 시퀀스 투 시퀀스가 뭐냐면 하나의 시퀀스를 다른 시퀀스로 바꾸는 거예요. 이 애니메이션을 제가 가져왔는데 바로 이 하나의 시퀀스가 이 모델을 통과해서 다른 시퀀스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예시로는 머신 트랜슬레이션, 서머라이제이션 다이얼로그가 있는데 이거는 머신 트랜슬레이션에서 예시는 제가 연대 와서 프랑스어 수업 1, 2를 들어서 딱 이 정도까지 할 수 있어서 제가 가져와 봤는데 제 이름은 소원이고 저는 학생인가를 프랑스어로 번역하면 좀 부끄러운데 저 소은 에투스 에뚜디앙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시퀀스 투 시퀀스 문제를 대체 어떻게 해결하는데에 대해서 좀 시간 순으로 제가 나열을 해봤어요. 이제 1번으로는 저번 시간에도 배웠던 픽스드 랭귀지 모델이 있고 그리고 바닐라 R에는 LSTM 주연료가 있고 그 다음에 오늘 배울 인코더 디코더 모델과 그리고 어텐션을 적용한 인코더 디코더 모델 그 다음으로는 트랜스포머 모델이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저번 시간에 복습인데 RNN 이전에 랭귀지 모델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RNN 이전에는 바로 픽스드 윈도우 뉴럴 랭귀지 모델이라고 그 입력의 크기가 고정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저희가 알다시피 문장의 길이는 굉장히 다양하죠. 그래서 문제가 좀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어떠한 인풋 길이도 처리할 수 있는 이러한 뉴럴 아키텍처가 필요해서 그래서 뒤에 나올 RNN이 등장했습니다. RNN은 이제 어떠한 인풋 길이도 처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데이터를 입력을 받기 때문에 이러한 인풋 길이에 어떠한 제한이 없습니다. 또 RNN은 메모리를 저장한 네트워크라고도 불립니다. 왜냐하면 RNN에 이런 히든 스테이트가 있는데 이거는 이전까지 들어왔던 인풋들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물론 이건 이론상으로고 나중에 실험을 통해서 이게 아니라는 것이 좀 밝혀졌죠. 그리고 이게 제가 동그라미 쳐놨는데 각 스텝마다 같은 웨이트를 적용해서 매 인풋마다 같은 연산을 하면 됩니다. 네, 아시다시피 근데 RNN은 굉장히 한계가 많았죠. RNN은 여러 셀들이 좀 스택되어 있는 구조체입니다. 즉, 원 디멘션으로 좀 굉장히 딥하죠. 그래서 이게 로스를 사용해서 저희가 프로퍼게이션으로 가정치를 업데이트하는데 이때 앞에 가정치가 업데이트가 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저희는 이거를 gradient vanishing problem이라고 부르죠. 따라서 앞에 있는 가정체가 업데이트되지 않으면은 그러면 멀리 떨어져 있는 단어와의 관계는 이 모델이 학습을 하지 못합니다. 이거를 그 RNN을 사용한 논문에서 그 long-term dependency problem이라고 칭했어요. 그래서 나온 게 바로 RNN을 튜닝한 것이 LSTM과 GW입니다. LSTM은 스테이트를 두 개, 즉 히든 스테이트랑 셀 스테이트 두 개로 나누어서 셀 스테이트는 장기 기억을 담당하게 하고 히든 스테이트는 단기 기억을 담당하게 나눴어요. 그래서 좀 장기 기억을 좀 할 수 있게 한 거죠. 근데 여기서 GW는 그 LSTM이 너무 연산 속도가 느리다고 생각을 해서 좀 파라미터 수를 줄여보자. 그래서 게이트를 3개에서 2개로 줄이자. 즉 셀 스테이트를 제거해보자 해서 연산 속도를 좀 더 빠르게 해보자라는 아이디어에서 나온 모델이었습니다. 근데 여전히 문제인 것은 얘네도 여전히 앞 단어와의 정보는 까먹는다는 점이에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해서 나온 게 바로 후에 설명할 어텐션 메커니즘으로 해결을 합니다. 제가 약간 말을 빨리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좀 괜찮나요? 네. 그러면 이제 RNN이 어디에 쓰이는가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이 그림은 저번 시간에도 나왔던 그림인데 이제 one-to-one 그리고 many-to-one, one-to-many 그리고 many-to-many가 있죠. 그래서 사실상 오늘 저희가 볼 거는 바로 이 맨 아래 many-to-many 구조입니다. 제가 아까 말한 그 시퀀스 투 시퀀스 프로블럼을 상상해 보시면은 바로 이 X라고 표시된 게 시퀀스고 이 Y라고 표시된 게 또 다른 시퀀스라는 거를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many to many 구조가 이 기계 번역 그 문제가 바로 이 many to many 구조이고 그래서 이거를 바로 시퀀스 투 시퀀스 프로블럼이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바로 뒤에 나올 인코더 디코더 구조입니다. 네, 그럼 이제 다음 두 번째 챕터가 인코더 디코더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 저희가 시퀀스 투 시퀀스를 줄여서 이렇게 섹투잭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사실상 섹투색 모델은 인코더 디코더 모델과 같은 말입니다. 왜냐하면 섹투색 모델의 뚜껑을 열어보면은 사실 이 모델은 두 개의 RNN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하나가 이제 인코더 RNN과 디코더 RNN인데 이 애니메이션을 하나 보시면 이제 하나의 시퀀스가 인코더로 들어가서 히든 스테이트를 내뿜고 그리고 디코더에 들어가서 디코더가 그 아웃풋을 출력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사실 RNN으로 쓰기는 했는데 요즘은 이런 구조에 LSTM이 훨씬 많이 쓰인다는 점 많이 쓰입니다. 네, 그러면은 인코더, 디코더에 대해서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럼 이제 인코더, 디코더가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인코더는 이 인풋 시퀀스를 바로 히든 스테이트로 바꿔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인풋이 하나씩 들어가면 셀마다 하나씩 히든 스테이트를 내뿜는데 이게 마지막 셀에서 히든 스테이트 하나가 그 디코더 RNN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디코더 스테이지의 초기 히든 스테이트가 되는 거죠. 그럼 디코더는 그 인코더에서 나온 히든 스테이트를 이제 아웃풋 시퀀스로 바꿔줍니다. 이 히든 스테이트에 대한 좀 개념이 좀 안 잡힐 수도 있는데 우리가 만약에 프랑스어를 영어로 번역한다고 했을 때 프랑스어를 인풋을 넣고 그리고 히든 스테이트는 인코더와 디코더가 좀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러한 상상의 언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아웃풋은 저희가 아는 그런 영어라고 이해하면은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그럼 이제 인코더와 디코더에 대해서 배웠으면은 이 두 개가 어떻게 학습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제가 그린 거는 이제 LSTM 구조들이 쌓여있는 인코더 구조인데 LSTM은 저번에 배웠다시피 히든 스테이트와 셀 스테이트 두 개를 출력값으로 내놓죠. 그럼 이제 인코더 스테이지에서는 사실 근데 인풋 단어들을 전부 읽은 다음에 아웃풋으로 만듦으로 인코더 스테이지에서 만들어진 아웃풋, 즉 저 Y는
버립니다. 왜냐하면 쓸모가 없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마지막에 있는 이 히든 스테이트, 셀 스테이트 두 개가 모든 인풋 시퀀스에 대한 정보를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값이 바로 디코더의 인풋 값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디코더가 어떻게 학습을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디코더에서 중요한 게 사실 이게 트레인 모드랑 테스트 모드 할 때 두 가지 작동 방식이 좀 달라요. 우선 둘 다 디코더는 인코더에서 넘겨받은 히든 스테이트를 자기 자신을 초기화시킵니다, 일단. 그 다음에 트레인 시에는 좀 중요한 개념이 나오는데 바로 teacher forcing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이 예시에서 볼 수 있듯이 이제 히든 스테이트와 셀 스테이트 두 개가 들어갔어요, 처음에. 그 다음에 그럼 이제 디코더의 입력 값으로 스타트 토큰이 들어가겠죠? 그러면은 출력 값으로 y 값으로 y1로 i가 나오고, 그리고 그 전에 그리고 트레인 시에는 정답 값이 계속 들어가요. 그래서 i가 또 들어가고, i가 근데 만약에 잘못된 출력값, 즉 r 원래 m이 나왔어야 되는데 r을 내놨어요. 근데도 트레인 시에는 그냥 정답값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r이 안 들어가고 m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학습을 진행을 시킵니다. 이게 하는 이유가 왜냐면 좀 더 빠르게 학습하기 위해서라고 해요. 근데 테스트 시에서는 이렇게 치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테스트 시에서는 이전 스텝의 예측 결과를 다음 스텝에서 인풋 값으로 그대로 사용을 합니다. 이게 틀려도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실제 동작시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 모드를 구분하는 게 좀 중요한데, 왜냐하면 이게 뒤에 트랜스포머에서도 이 두 가지 방식이 달라서 좀 이거를 지금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근데 이 구조에 대해서 실컷 알아봤는데, 근데 얘네도 사실 문장이 길어지면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아까 봤듯이 결국엔 이 모델도 그 인코더가 전달해준 마지막 고정된 크기의 마지막 히든 스테이트에 의존해서 디코더가 아웃풋 시퀀스를 만들어냅니다. 아까 봤던 것처럼 여기 이 애니메이션 다시 보시면은 여기서 마지막 히든 스테이트 하나에 의존해서 디코더가 작동을 하죠. 근데 이 하나의 히든 스테이트에 모든 정보를 다 넣으면은 그 인포메이션 마로내기라는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사실 1차선 도로에 차 10대를 좀 꾸겨 넣는 것을 상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되게 좁은 도로에 차 10대가 이렇게 꾸역꾸역 있으면은 되게 막히겠죠? 그래서 이 구조로는 여전히 문장이 길어지면 앞에 단어를 까먹습니다. 그래서 좀 구글에 있는 좀 똑똑하신 분들이 생각해낸 게 그러면은 하나의 히든 스테이트 말고 좀 인풋 시퀀스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전달해 줄 수 없을까에 대한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뜻하는 의미가 바로 하나의 히든 스테이트 말고 인코더가 방출해낸 우리가 아까 버린 그 모든 히든 스테이트를 다 전달한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바로 어텐션 메커니즘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어텐션은 인풋 시퀀스의 모든 부분을 다 바라보자입니다. 즉, 인코더 스테이트에서 모든 히든 스테이트의 정보를 디코더한테 다 넘겨주자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만약에 디코더가 첫 번째 단어를 아웃풋으로 만들 때는 그 자기 자신의 위치에 해당하는 인풋의 첫 번째 단어에 더 관심을 가질 수 있게 하자입니다. 그래서 이 어텐션 메커니즘을 적용한 게 인코더 디코더 with attention이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네, 여기서부터가 조금 어려운데 제가 한번 천천히 설명을 해볼게요. 네, 어텐션은 어떻게 계산을 하는가 그러면은에 대한 설명인데 첫 번째로 이제 저희가 디코더 아웃풋을 만들어낼 때 모든 인코더의 히든 스테이트를 다 참고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디코더의 히든 스테이트와 모든 인코더의 히든 스테이트들을 다 비교합니다.
다 비교를 해서 그래서 어텐션 스코어를 계산을 해요. 그게 제가 빨간색으로 써놓은 1번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2번으로는 소프트맥스 함수를 사용을 해서 합하면 1이 되는 그러한 어텐션 디스트리뷰션을 구합니다. 그리고 3번에서는 그 어텐션 아웃풋에서는 이러한 어텐션 디스트리뷰션의 가중 합이에요. 근데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그 디코더와 지금 인코더 스테이트들 간의 유사도를 다 계산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그 디코더 단어와 가장 좀 관련이 높은 단어에 대한 점수가 좀 높게 나왔을 거잖아요. 왜냐하면 어텐션 스코어가 그러한 거를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어텐션 아웃풋에서는 그 디코더 스테이트와 가장 연관이 높은 인코더 스테이트에 대한 정보가 가장 많이 들어있게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지금 스타트 토큰에 들어갔으니까 아마 그 1이라는 첫 번째 단어에 대한 그러한 점수가 가장 높게 나왔을 거예요. 그러면 이 어텐션 아웃풋에서는 이 첫 번째 인코더 스테이트에 대한 정보가 가장 많이 들어있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이 어텐션 아웃풋과 그리고 디코더 히든 스테이트를 합쳐서 이 아웃풋 즉 Y1을 만들어냅니다. 제가 이 설명은 나중에 한 번 더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해하지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바로 쿼리랑 키랑 밸류인데 이게 사실 제가 정말 처음 공부를 했을 때 굉장히 헷갈렸던 부분이고 네, 그래서 아마 한 번 듣고 이해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일단 제가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해보면 일단 쿼리는 그 SQL에서 쿼리 하는 거랑 똑같아요. 쿼리는 바로 사용자가 찾고 싶은 값이에요. 근데 우리는 아까 디코더 히든 스테이트랑 좀 관련이 높은 거를 찾고 싶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찾고 싶은 값은 바로 디코더 히든 스테이트예요. 그리고 키는 쿼리랑 유사도를 비교하고 싶은 대상인데 우리가 디코더랑 비교하고 싶은 대상이 뭐였죠? 바로 인코더의 히든 스테이트들과 비교하고 싶었죠. 그래서 키는 여기서 인코더의 히든 스테이트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밸류는 키에 대응하는 실제 값인데 여기서는 어텐션 디스트리뷰션입니다. 이게 왜냐기 때문에 이게 보시면은 이게 확률 분포잖아요. 소프트맥스를 통과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실제 점수기 때문에 바로 밸류 값으로 저희가 사용을 합니다. 이게 요약을 하자면 어텐션 연산이 어떠한 밸류에 집중을 할지 결정하는 건데 이게 어텐션 연산을 수행을 하면은 좀 중요한 즉 우리가 찾고 싶은 쿼리와 가장 유사도가 높은 키를 가진 그러한 밸류에 더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집중을 해서 더 어텐션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겠죠. 네, 그럼 아까 그 설명 똑같은 설명인데 이제 쿼리 키 밸류라는 새로운 용어들을 도입을 해서 다시 서술을 해볼 거예요. 첫 번째로 이제 디코더가 쿼리 벡터라고 했죠. 디코더의 쿼리 벡터와 인코더의 키 벡터를 내적해서 어텐션 스코어를 계산을 합니다. 이 내적을 하는 이유가 제가 퀴즈에도 냈었는데 서술형 문제 다들 맞히셨나요? 네, 제가 냈었는데 이 내적을 해서 유사도를 계산하는 이유는 좀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두 번째에서는 소프트맥스 함수를 사용을 해서 쿼리와 키 간의 어텐션 스코어를 어텐션 디스트리뷰션으로 변환을 해줍니다. 아까 밸류에 해당한다고 했죠? 그 다음에 어텐션 디스트리뷰션을 사용을 해서 각 밸류들의 가중합을 계산을 합니다. 이게 아까 말한 어텐션 아웃풋이라고 했죠, 제가. 그 다음에 어텐션 아웃풋과 그리고 디코더 히든 스테이트를 합쳐서 그리고 이게 합친다는 의미가 바로 컨캣 한다는 건데 그 파이썬에서 보시면은 컨캣이 두 개를 좀 합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똑같이 수행을 해서 이 아웃풋 y1을 만듭니다. 근데 이 어텐션 계산하는 게 좀 중요한데 이 트랜스포머에도 또다시 나오니까 그때 다시 이해하셔도 네, 됩니다. 네, 근데 RNN은 사실 한쪽밖에 몰라요. 왜냐하면 순차적으로 인풋을 받기 때문에 사실 미래를 보지 못합니다. 인코더 디코더 구조에 어텐션을 적용을 했지만 여전히 인코더 디코더 안에서는 RNN을 쓰죠. 이 인코더 RNN과 디코더 RNN 두 가지를 씁니다.
그래서 이 예시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 그것이란 단어가 아이스크림이라는 것을 알려면 뒤에 나오는 단어인 먹는다까지 고려를 해야 되는데 아래는 미래를 보지 못해요. 그래서 이 미래에 있는 의미를 참고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생각을 한 게 이제 그러면은 앞에서부터 보는 RNN과 뒤에서부터 보는 RNN 두 개를 사용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럼 이제 문장을 앞에서부터 보는 forward RNN과 뒤에서부터 보는 backward RNN 이 두 개의 히든 스테이트를 좀 엮어서 같이 보자. 그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바로 bidirectional RNN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사실 유명한 좀 다른 모델인 엘모의 방식입니다. 근데 저희가 여기서 엘모에 대해서 깊게 다루지는 않을 거고 이 방식의 장점을 간단히 말하자면 이거는 월드 임베딩을 할 때 나타나는데 왜냐면 이게 양방향으로 문장을 보다 보니까 그 문맥에 따라 다른 의미를 가진 단어들의 임베딩 값을 좀 다르게 학습시킬 수 있어요. 왜냐면 문맥에 따라서 만약에 배가 저희 우리나라 말에서 두 가지 의미잖아요. 막 나는 배가 고프다가 있고 배가 너무 맛있겠다라는 건데 다른 월드 임베딩에서는 배가 그냥 같은 vector 값으로 변환이 되는데 여기서는 문맥에 따라서 다른 임베딩 값으로 학습시킬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좋겠죠. 그래서 이거를 바로 contextualized word embedding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근데 애초에 attention으로도 모든 단어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데 그러면은 RNN은 쓰지 않고 attention만으로 문장을 모델링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럼 굳이 이제 순차적으로 입력값을 받는 컨베이어 벨트 같은 RNN 구조를 쓸 필요가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든 거죠. 그러면 어텐션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이 들었겠죠? 그래서 나온 게 바로 유명한 논문인 Attention is all you need입니다. 이게 되게 인용이 엄청 많이 되는데 나중에 발표 끝나고 한 번씩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등장한 게 어텐션 구조만 사용한 트랜스포머 모델이 등장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게 바로 트랜스포머입니다. 딱 보시면은 뭔가 용어도 너무 많고 그냥 괴랄하죠도. 그래서 또 드시는 생각이 이건 또 뭔데? 라고 생각이 드실 거예요. 네, 저희가 하나씩 좀 뜯어볼게요. 제가 큰 틀을 잡기 위해서 사실 트랜스포머도 아까 이제 배운 인코더 디코더 모델의 일종입니다. 인코더에 이렇게 막 세션 참 재밌다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디코더에 세션이 so fun이라는 아웃풋이 나오죠. 트랜스포머도 똑같아요. 근데 다른 점이 트랜스포머는 인코더를 n개 쌓아 올렸고 디코더를 n개 누적해서 쌓아 올린 형태라는 점만 좀 다릅니다. 이게 어떻게 생겼는지는 뒤에 나와 있으니까 다시 볼게요. 근데 제가 아까 RNN 구조를 아예 쓰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의미는 좀 순차적으로 시퀀스를 입력하지 않고 인풋 임베딩 값을 한 번에 이렇게 딱 넣는 거예요. 순서를 그냥 그럼 문제가 생긴 게 그럼 문장 안에서 단어의 순서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라는 문제가 생긴 거예요. 네, 이거는 나중에 제가 포지셔널 인코딩이라고 그 해결 방법이 있는데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거고 일단 트랜스포머의 인코더 부분부터 볼게요. 네. 이게 아까 제가 말했던 인코더가 n개 쌓여져 있는 구조입니다. 이 큰 네모난 박스가 바로 인코더 스테이지이고 인코더가 이제 그 n개 누적돼 있어요. 근데 그 Attention is all you need 논문에서 처음 트랜스포머가 이제 나왔는데 거기서는 이제 6개를 썼어요. 그래서 이 인풋 값인 이 세션 참 재밌다가 들어가면 이게 인풋 임베딩을 거쳐서 아까 제가 말한 그 위치 값을 넣는 이 포지셔널 임베딩을 더해서 이제 이 최종 매트릭스가 인코더로 들어가겠죠. 그럼 이제 옆에 사진은 인코더 한 개를 좀 확대해서 본 건데 인코더 한 개는 멀티 헤드 어텐션이랑 피드 포워드 그리고 애드 앤 놀m 이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좀 순차적으로 뜯어볼게요.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풋 임베딩을 좀 순서대로 넣지 않고 한 번에 넣는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러면 단어의 순서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해서 나온 게 바로 이 포지셔널 인코딩입니다. 여기서는 인베딩 매트릭스와 같은 차원의 이 포지셔널 인코딩 매트릭스를 더해줍니다. 근데 여기서 이 인베딩 매트릭스에 대해서 조금 아셔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선 제가 예시 문장으로 IN9이라는 문장을 썼어요. 그러면은 한 문장에 단어의 길이가 3개죠? 그러면 이 인베딩 매트릭스는 차원은 문장 길이 곱하기 D 모델이 됩니다. D 모델은 이 바로 뭐냐면은 그 워드 인베딩을 할 때 그 얼만큼 차원으로 인베딩을 시킬지인데 사실 논문에서는 512차원으로 인베딩을 시켰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예시다 보니까 그냥 4차원으로 인베딩을 시켰습니다. 그럼 이 인베딩 매트릭스가 바로 3바이 4차원의 매트릭스가 되죠. 그러면 이거는 이 포지셔널 인코딩 값은 더해줘야 되니까 같은 차원의 매트릭스를 써야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P라는 매트릭스도 3바이 4차원으로 똑같이 차원을 맞췄어요.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또 이 식이 좀 되게 괴랄해요. 근데 이걸 이유를 설명을 드리자면 이 계산을 할 때 바로 이 사인파 함수라는 것을 이용을 하는데 이게 사인과 코사인 함수가 번갈아서 나오는 형태입니다. 이 식에서 i가 차원의 인덱스고 코스가 문장에서 단어의 위치인데 근데 차원이 조금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래서 아래 옆에 그 전 슬라이드에서 보면은 저희가 아까 3바이 4차원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i가 뜻하는 게 바로 이 4차원 이 열의 뚱뚱한 정도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시에서는 바로 4차원이 되겠죠. 그리고 이 식을 하나씩 보시면은 이제 이 i 그리고 이 i 플러스 1 짝수일 때랑 솔수일 때를 구분을 하고 있는데 그럼 이게 뜻하는 바가 바로 그 짝수 차원일 때 그러니까 2랑 4차원일 때는 사인 함수를 사용을 하고 홀수일 때는 1과 3일 때는 코사인 함수를 사용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애초에 사인과 코사인 함수를 이용하는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봤는데 사인과 코사인 함수는 바로 1과 마이너스 1을 반복하는 주기함수예요. 그래서 주기함수다 보니까 값이 막 엄청 커지지도 않고 작아지지도 않겠죠? 그래서 엄청나게 긴 문장이 주어져도 그 위치 벡터 값의 차이가 작아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주기함수를 쓰는 이유가 되겠죠?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주기함수면은 다른 x값이 다른 위치인데도 y값이 같아지는 경우가 생기지 않나? 라고 의문이 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제시한 게 좀 다양한 주기의 사인과 코사인 함수를 사용을 합니다. 앞에서 든 예시처럼 하나의 포지셔널 인코딩 벡터를 4개의 차원으로 표현을 한다면 각 차원은 서로 다른 4개의 주기를 갖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1, 2, 3, 4 각 차원마다 다른 주기를 갖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이제 주기함수라고 해도 그 모든 이 차원이 그 주기가 다 다르다 보니까 위치가 다른데 이 인코딩 값이 같은 경우는 없게 되겠죠? 네, 뒤에서는 이제 멀티헤드 어텐션에 대해서 배울 건데 여기서부터는 잠깐 쉬었다가 한 10분 뒤에 55분에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제 저희가 이제 사실 이제 본론인데요. 앞은 사실 다 서론이었어요. 네, 이제 진짜 중요한 게 나오는데 저희가 이제 인코더에 있는 멀티헤드 어텐션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사실 이거를 이해하려면은 셀프 어텐션이 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이 예시 문장에서 그 이시 가르친 단어가 가리킨 단어가 그 푸드가 아니라 도구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거를 해결하는 문제가 바로 셀프 어텐션입니다. 여기서는 it과 그 각 단어의 표현들을 문장 안에 있는 다른 모든 단어들이랑 연결해서 문장 내에서 그 단어가 갖는 의미를 이해를 합니다. 이걸 어떻게 하는지는 수식으로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네, 여기서부터 조금 이제 괴랄하긴 한데 근데 천천히 따라와 보시면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이제 여기서 입력 문장이 저는 IM굿이라는 바로 세 단어짜리 문장을 썼어요. 이제 이거를 인풋 인베딩을 시켜야겠죠? 이 인풋 인베딩이라는 게 저번 시간에 배웠던 워드 인베딩이랑 같은 건데 한 단어를 이제 실수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벡터로.
그래서 i에 대한 인베딩을 x1, m에 대한 인베딩을 x2, 굿에 대한 인베딩을 x3로 나타낼 거예요. 근데 이거 차원을 논문에서는 512차원으로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로 이 인베딩한 차원을 D모델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럼 이제 그 IN9이라는 문장에 대한 인베딩은 바로 이 x1, x2, x3를 합친 행렬이 되겠죠? 이거를 대문자 x라고 할게요. 이거를 인베딩 행렬이라고도 합니다. 그럼 얘의 차원은 3 곱하기 512차원이 되겠죠? 이거를 1번화해서 나타낸다면 문장 길이 곱하기 D 모델이 되겠죠? 그럼 이 x에서 그 쿼리키 밸류 행렬을 생성을 합니다. 네, 지금은 좀 이해 안 갈 수 있는데 나중에 또 설명이 나오니까 일단 듣고 따라와 주세요. 이제 x에서 WQ, WK, WV라는 가중치 행렬을 곱해서 쿼리키 밸류라는 행렬을 생성을 합니다. 이때 이 가중치는 처음에는 좀 임의값을 가지면서 학습 과정에서 최저값으로 업데이트가 되는 그런 파라미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을 보시면은 이제 x에서 WQ를 곱했죠. 이 WQ의 차원은 D 모델 곱하기 DQ가 될 거예요. 이 논문에서는 512 곱하기 64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곱해진 이제 쿼리 행렬의 차원은 3 곱하기 64 차원이 되겠죠? 이걸 이제 1번화 하면은 문장 길이 곱하기 DQ 차원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 개의 쿼리, 키, 밸류 이제 세 개의 행렬을 얻었잖아요. 근데 대체 이 쿼리, 키, 밸류를 가지고 특정 단어와 문장 내에 있는 모든 단어 간의 관계를 어떻게 계산을 할까? 그래서 이거를 스텝 4가지로 나눠봤습니다. 일단 스텝 1에서는 쿼리 행렬과 키 행렬 간의 내적 연산을 통해서 쿼리와 키 간의 요소들을 구합니다. 여기서 제가 항상 궁금했던 게 왜 내적을 하면 벡터 간의 요소들을 알 수 있을까에 대한 그 질문이 항상 있었는데 네, 이참에 제가 알아봤는데 이제 그 내적 연산이 A 닷 B 하면은 A, B 코사인 세타 나나요? 이제 두 벡터 간의 각 사이의 각, 즉 세타가 작으면은 두 벡터의 방향이 좀 비슷하면 이게 두 벡터가 유사하다는 의미겠죠? 그럼 두 벡터 사이의 내적 값이 커집니다. 그럼 반대로도 두 벡터 사이의 내적 값이 크다면은 두 벡터가 유사하다는 의미가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그림을 보시면은 이 내적을 할 때 Q 내적 K 트랜스포즈를 합니다. 이 K 트랜스포즈를 하는 이유는 바로 그 차원을 맞춰주기 위해서인데 보시면은 Q는 3바이 512 차원이에요. 그럼 내적을 하려면은 이 뒤에 값이 같아야 되나요? 그래서 이 뒤에 값과 그 앞에 값이 같아야 되나요? 그래서 K 트랜스포즈를 시켜서 512 곱하기 3으로 바꿔줍니다. 그럼 이제 결과값으로는 바로 3바이 3 차원의 이러한 결과 매트릭스가 나오겠죠? 그럼 스텝 2에서는 우리가 아까 했던 이 행렬을 키 차원 벡터의 제곱근 값으로 나눠줄 거예요. 이게 식으로 표시하자면 Q 내적 K 트랜스포즈의 루트 DK로 나눈 값입니다. 이게 왜 하냐면은 좀 디멘션이 크면은 Q 내적 K 트랜스포즈의 값이 너무너무 커져요. 그래서 후에서 이 모델에서 소프트맥스 함수에 넣었는데 이때 값이 너무너무 크면은 분포가 너무 스펄스해져요. 그러면은 바로 그레디언트 베니싱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서 루트 DK를 나눠주는 과정을 진행을 합니다. 그럼 이렇게 저희가 아까 DK 값을 64라고 설정을 했잖아요. 그러면 루트 DK가 8이 되겠죠? 그럼 이게 나눠주면은 이러한 매트릭스가 생깁니다. 네, 그럼 스텝 3에서는 바로 소프트맥스 함수를 씌워서 0과 1 사이의 분포로 정교화를 시킵니다. 이와 같은 형태로 나타낸 그 얻어진 행렬을 바로 스코어 매트릭스라고 해요. 이게 옆에 예시에서는 지금 IN9과 지금 이 문장 내에서의 단어들 간의 관계를 고려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I는 자기 자신과 90%, 그리고 I는 M과 7%, I는 9과 3%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스코어 매트리스가 바로 이 관련도로 나타내는 이러한 점수 행렬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스텝 4에서는 마지막 스텝인데 앞서 구한 스코어 매트릭스의 밸류 행렬 값을 내적합니다. 그래서 이 어텐션 행렬 이 Z를 구합니다. 이 Z는 각 단어의 그 밸류 벡터의 값이 가중치 합으로 변되는데
이게 좀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서 제가 이 아래 수식에 좀 제대로 써놨는데, 이 어텐션 매트릭스가 아까 그 식으로 보자면 이 Q 내적 K 트랜스포즈 나누기 루트 DK의 소프트맥스를 씌운 거에 밸류 값을 내적을 하잖아요. 그럼 아까 이 파란색 박스는 바로 이 스코어 매트릭스였죠. 이게 바로 그 위서도 즉 관련도로 나타내는 점수라고 제가 했죠. 그리고 밸류 값은 실제 단어들의 인베딩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우선 네, 아까 제가 어텐션 행렬에서부터 설명을 하면 되겠죠? 이제 어텐션 매트릭스가 바로 이제 소프트맥스 한 값과 밸류 값의 내적이라고 했잖아요. 파란색 값이 이 관련도로 나타내는 점수라고 보면 되시고, 이제 밸류가 실제 단어들의 인베딩 값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제 이 Z가 그 IM9에서 각각 Z1, Z2, Z3라고 이 단어들에 대한 어텐션 스코어 값이 각각 산출될 거예요. 그럼 대표적으로 I에 대한 어텐션 스코어 값을 보자, 셀프 어텐션 값을 보자면 Z1인데 이게 그 이제 행렬 계산을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차원이 3바의 3 곱하기 3바의 24니까 이제 결과는 3바의 24 차원의 매트리스가 되겠죠? 그럼 이때 이제 Z1은 그 0.9가 아까 i와 i에 관련된 즉 유사도의 점수라고 했잖아요. 0.9 곱하기 밸류 1, 즉 i에 대한 밸류 더하기 0.07, 즉 i와 m의 관련도 곱하기 밸류 2, 즉 m에 대한 인베딩 값, 밸류 값, 그리고 0.039, 즉 i와 9의 관련도 곱하기 밸류 3, 즉 9에 대한 인베딩 값이라고 보시면은 바로 한 단어 내에서, 아니 한 문장 내에서 각 단어가 다른 단어들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좀 계산한 그런 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셀프 어텐션을 저희가 계속 봤는데, 이거를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 실제 나와 있는 그림이 논문에 나와 있는 그림이에요. 그럼 1번부터 보자면은 1번이 이제 저희가 아까 했던 Q 내적 K 트랜스포즈, 즉 쿼리 행렬과 키 행렬 간의 내적 연산으로 쿼리와 키 간의 요소들을 산출하는 그러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번은 아까 저희가 했던 그 루트 디케이로 나누는 과정이었죠. 그리고 이제 마스킹은 인코더에서는 사실 마스킹을 쓰지 않기 때문에 옵셔널이라고 표시를 해둔 거고, 3번이 소프트맥스인데 이제 0과 1 사이로 정교화하는 그런 과정이었죠. 그래서 이 결과로 산출된 게 바로 스코어 매트릭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4번이 이제 이 소프트맥스 한 거에다가 밸류 값을 곱하는 건데, 이것을 곱해서 어텐션 매트릭스를 구하는 그러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맨 위에는 식을 보시면은 이 했던 총 과정들이 다 이게 한 식으로 요약되는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게 사실 루트 디케이로 나눠진 작업 때문에 셀프 어텐션이라고도 하지만 이 스케일드 다 프로덕트 어텐션이라고도 합니다. 그 논문에서는 이 아래 이름으로 이 아래 이름으로 나와 있어요. 네, 그럼 저희가 계속 셀프 어텐션을 봤잖아요. 그럼 이제 바로 멀티 헤드 어텐션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저희가 이제 만약에 문장의 의미가 좀 애매해서 스코어 매트리스가 이상하게 산출되면 어떡하지? 라는 그 단점이 있어요. 그 만약에 한 가지 스코어 매트리스만으로 계산을 한다면 이때 이 문장에서 그 단일 어텐션만을 사용한다면 잘못 해석해서 이시 사실 푸드의 가중치를 높게 두면은 이 의미가 잘못 연결될 수 있잖아요. 왜냐면 이 Z2, 즉 2에 대한 어텐션 스코어를 계산을 할 때 만약에 V 밸류 5, 즉 푸드에 대한 밸류에 그 스코어 값이 0.49, 그리고 도구에 대한 밸류 값에 가중치 값이 0.43으로 만약에 푸드가 더 높게 나오면은 이시 푸드라고 해석이 되잖아요. 그럼 이게 잘못 해석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좀 여러 번 그리고 다른 각도, 즉 다른 스코어 매트릭스로 해석하는 그러한 멀티 헤드 어텐션을 쓰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식이 옆에 식인데, 이게 사실 아까 제가 계속 차원을 강조를 했는데 이거 차원을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게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이 각각 Z1, Z2, 그리고 Z가 각각 단일 헤드를 의미를 하고, 그리고 이 헤드가 H가 있습니다. 논문에서는 각각 헤드를 8개를 사용을 했는데, 네, 그래서 이 차원을 보시면은 그 DK가 키의 차원, DB가 밸류의 차원, D 모델이 아까 제가 말한 단어가 인베딩된 차원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걸 결과적으로 보시면은 DK는 DB랑 같고 이것은 D 모델 나누기 H랑 같습니다. 이게 왜인지는 집에 가서 좀 천천히 이 차원을 계산을 해보시면은 바로 알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리고 제가 아까 말한 컨캐트네이트 함수도 사용을 하는데 이 Z1에서 ZH까지를 컨캐트네이트 해서 이게 Z 하나가 324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문장 길이 곱하기 24인데 이게 8개 있으니까 이게 총 문장 길이 곱하기 512차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WO라는 이런 가중치를 곱하는데 이것도 다 차원을 맞춰주기 위해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최종 아웃풋이 문장 길이 곱하기 512차원이 돼요. 근데 이건 아까 제가 말한 첫 번째 인풋 인베딩이랑 차원이 같잖아요. 그래서 이게 바로 인코더를 n개 스택할 수 있는 n개 스택할 수 있게 해줍니다. 왜냐하면 결과값이 같아, 인풋 값이랑 그 아웃풋 값이 같아야 계속 똑같은 구조에 넣을 수 있으니까. 네, 그러면 이제 인코더의 다른 중요한 구조인 피드포워드 네트워크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사실 이거를 하는 이유는 이 렐루 함수랑 관련이 있는데 이게 렐루 함수로 이 비선형성을 더해줍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선형 함수를 계속해서 쌓으면은 결국 한 개의 선형 함수를 나타내는 것이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은 레이어를 쌓는 의미가 없겠죠? 제가 예시를 하나 가져왔는데 대표적인 선형 함수인 y는 ax를 볼 거예요. 근데 y1은 ax1이라고 하면은 y2는 a 곱하기 y1, 즉 a 제곱 x1이 되겠죠? 그럼 이제yn은 그 a의 n승 곱하기 x1이 될 거예요. 그럼 a의 n승은 결국엔 b라는 다른 걸로 치환할 수 있잖아요. 그럼 결국 yn과 y1이 구조가 똑같죠. 그러면 이제 레이어를 쌓는 게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렐루가 이게 비선형 함수인데 이제 이걸로 비선수를 더해주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인코더에서는 이게 마지막인데 add랑 norm이라는 과정을 거쳐요. 이제 이 화살표를 보시면은 add에서 그 각각 입력값이랑 출력값이 더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게 아까 CNN에서도 설명을 했는데 이게 바로 그 잔차 연결이라는 건데 이 사진 아마 CNN에서 보셨을 텐데 단차 연결이 없을 때랑 있을 때랑 그 있을 때 좀 더 평평하게 해서 학습이 좀 더 용이하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norm은 이제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인데 이걸 하는 이유는 각 레이어 값이 좀 크게 변하는 것을 방지해서 모델이 더 빠르게 학습할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아웃풋 값이 레이어 norm 그에다가 x 더하기 서블레이어 x 즉 인풋 더하기 그 서블레이어 출력값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저희가 본 게 인풋 인베딩도 어떻게 하는지 알았고 이것도 뭔지 알았고 멀티 노테이션도 뭔지 알았고 이것도 뭔지 알았잖아요. 그럼 이제 두 번째 파트인 디코더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네, 이제 디코더 부분을 봅시다. 디코더가 사실 조금 더 복잡한데 좀 천천히 설명을 해볼게요. 사실 이전에 봤던 인코더 디코더 구조랑 동일합니다. 다만 인코더의 최종 결과값이 모든 디코더에 전송이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디코더의 입력값이 뭔지를 좀 보자면 그 이전 디코더에 출력된 값이랑 인코더의 출력값 이 두 개가 인풋이 되겠죠? 네, 그리고 이제 디코더를 좀 자세하게 보자면 그 옆에 사진이 디코더 한 개를 확대하는 건데 이제 크게 마스크드 멀티 헤드 어텐션 그리고 멀티 헤드 어텐션 그리고 피드 포워드로 이루어져 있어요. 제가 퀴즈에서도 이 마스크드 멀티 헤드 어텐션이랑 멀티 헤드 어텐션의 차이를 냈었는데 네, 이게 조금 헷갈려서 좀 자세히 알아볼게요. 우선 아까 제가 말한 디코더의 입력과 출력이 뭐냐면은 이게 전체 하나의 디코더가 아니라 전체 디코더 스테이지에 들어가는 입력과 출력을 말하는 건데 디코더의 학습 시에는 타겟 문장 전체를 넣어줘요. 그 아까 제가 말한 그 teacher forcing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I am 굿을 그 프랑스어인 제베비안으로 번역을 하자면은 디코더의 입력값은 그 SOS 즉 스타트 토큰에다가 제베비안이 되고 디코더의 출력은 그 결국엔 이 정답값인 제베비안 그다음에 EOS가 그 마지막 토큰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되겠죠.
네, 이것도 제가 말한 아까 말한 그 인코더 디코더 구조에서도 말한 건데 그 트랜스포머에서 디코더에서도 테스트 모드랑 트레인 모드는 다릅니다. 트레인 모드에서는 디코더에 한 번에 정답값이 들어가요. 그리고 정답값이 들어가니까 이제 이것도 teacher first의 일종이겠죠. 근데 테스트 모드에서는 타임 스텝마다 디코더에 이전 타임 스텝의 아웃풋 값이 그대로 인풋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이제 예시를 보시면은 타임 스텝 1에는 이제 IM 곳이 들어갔어요, 인코더에. 근데 인코더에 들어갔는데 디코더에 출력해야 되잖아요. 그럼 첫 번째 타임 스텝에서는 그 SOS, 즉 스탑 토큰이 들어가요. 그럼 얘가 이제 SOS 다음에 나올 죄라는 걸 출력을 하겠죠. 그리고 타임 스텝 2에서는 바로 이 SOS와 죄 합쳐서 이 두 개가 디코더 인풋에 들어가요. 그럼 얘가 이 죄 다음에 나올 다음 단어를 예측을 해야 되는데 사실 죄 대비아인데 죄 알라라는 다른 단어를 예측을 할 수 있어요. 근데도 이게 그대로 다음 인풋 값으로 들어가요. 왜냐면 이거는 테스트 모드니까. 그래서 마지막에는 결국 타임 스텝 4에서는 그 디코더에 SOS 토큰이랑 제 알라비안이라는 틀린 값이 들어가게 되죠. 그럼 얘에서는 BN 다음에 나올 BN 다음에 나올 단어인 이제 EOS 토큰을 예측해서 결국에는 이제 출력이 끝나는 거겠죠. 네, 이렇게 그 트레인 모드랑 테스트 모드랑 다른 이유가 바로 이 마스크드 멀티헤드 어텐션을 하는 이유인데요. 왜냐면은 학습할 때랑 테스트할 때랑 환경이 다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네. 디코더에서 실제로 테스트 모드를 할 때는 이전 단어에 생성한 단어만 입력 문장으로 넣는데 트레인시에서는 모든 인풋 값을 한 번에 넣는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근데 그러면은 환경이 달라지기 때문에 안 되겠죠? 그래서 트레인 할 때도 똑같이 미래의 정보는 보지 못하게 마스킹을 하자라는 아이디어가 나온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이제 SOS를 예측할 차례는 미래에 다 SOS 주스비안이라는 제가 잘못 썼는데 제베비안인데 사실 아무튼 네, 이 미래의 단어는 모두 모르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모든 단어를 다 마스킹 처리해요. 그 다음에 SOS랑 그 J라는 토큰이 나왔을 때는 그 과거의 값만 알잖아요. 그래서 미래의 값들은 모두 마스킹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마스킹 처리는 어느 단계에서 하냐? 그러면은 아까 배웠던 셀프 어텐션에서 그 쿼리와 키 유서대로 산출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때 이 뒤에 단어와의 관계는 고려하지 못하도록 마스킹 처리를 합니다. 그럼 이제 마스킹이 좀 숫자로는 뭐냐라고 궁금할 수는 있는데 이 마스킹은 사실 그냥 마이너스 무한대 처리를 하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그 계산하는 식이 있는데 그건 좀 복잡해가지고 제가 생략을 했는데 좀 궁금하시면 찾아보는 거 추천드립니다. 네, 그리고 다음이 바로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어려운 부분인데요. 네, 제가 제목에도 적었는데 디코더의 멀티 헤드 어텐션은 셀프 어텐션이 아니다. 이게 처음 보면은 굉장히 저게 뭔 소리야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보시면은 이 화살표가 있잖아요, 다들. 이 어텐션마다 화살표 3개가 있는데 이 인코더에 있는 멀티 헤드 어텐션 얘든 화살표 3개가 각자 하나의 뿌리에서 나오죠. 하나의 인풋 인베딩에서 나오잖아요. 그리고 얘도 사실 디코더의 마스크드 멀티 헤드 어텐션도 하나의 아웃풋 인베딩에서 화살표가 3개가 나와요. 근데 이 화살표 하나가 뭐냐? 제가 아까 말한 바로 쿼리 키 밸류입니다. 근데 보시면은 얘만 특이하게 이 화살표 3개 중 2개가 인코더에서 나오고 하나는 디코더의 전 레이어에서 나와요. 이게 좀 특이하죠? 그래서 이게 뜻하는 바가 바로 키랑 밸류는 인코더에서 따오고 쿼리는 아래에 있는 마스크드 멀티헤드 어텐션 이거의 결과값에서 따옵니다. 그럼 이제 이게 뜻하는 바가 뭐냐 하면은 여기서 바로 인코더랑 디코더의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왜 하냐 하면은 출력 단어가
입력 단어 중에 어떤 단어랑 가장 연관성이 높은지를 계산을 하는 과정입니다. 이게 왜 셀프 어텐션이 아니냐 하면은 그 셀프 어텐션은 한 문장 내에서의 단어들 간의 관계를 고려했잖아요. 근데 얘는 입력 문장과 출력 문장 간의 관계를 고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좀 다르게 부르자 해서 이거를 셀프 어텐션이라고 부르지 않고 구분해서 멀티헤드 크로스 어텐션이라고도 부르고 아니면 인코더 디코더 어텐션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저는 이 아래에 있는 이 단어가 좀 더 직관적이어서 앞으로 이걸로 계속 부를게요. 네, 제가 제목에도 썼는데 이제 디코더의 멀티헤드 어텐션은 바로 인코더 디코더 어텐션이라고 했죠. 제가 왜 이렇게 하냐를 수식을 이용해서 좀 써봤는데 이걸 설명을 드리자면 사실 인코더의 결과값을 제가 R이라고 할게요. 이 R이 어디로 들어가냐면 바로 이 디코더의 멀티헤드 어텐션 부분으로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M을 이전에 있는 이 마스크드 멀티헤드 어텐션 이거의 결과값이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여기서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R을 참고해서 키랑 분류를 생성을 합니다. 그리고 M, 즉 이전 서블레이의 결과값 근데 이전 서블레이어가 바로 마스크드 멀티헤드 어텐션이었잖아요. 그럼 얘의 결과값이 바로 어텐션 매트릭스겠죠? 그래서 이거를 참고해서 쿼리 행렬을 생성합니다. 이게 왜 이렇게 하냐? 그러면은 쿼리는 아까 그 타겟 문장의 표현을 포함함으로 M을 참고하고 키랑 분류는 입력 문장의 표현을 가져와서 그래서 R을 참고를 합니다. 이걸 다시 보시면은 이 M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결과값이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디코더에 있는 상태니까 바로 이 아웃풋 값이 이 행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거의 인베딩 값이 이거의 어텐션 매트릭스가 M이 되고 그래서 얘에서 곱하기 WQ를 곱해서 쿼리 매트릭스를 생성합니다. 그럼 얘는 그 아웃풋에 대한 매트릭스가 되겠죠? 근데 R은 제가 아까 인코더에서 가져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바로 인풋에 대한 결과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했던 거랑 똑같이 R에도 WK를 곱하고 WV를 곱해서 키랑 분류 매트릭스를 생성을 해요. 그 다음에 아까 셀프 어텐션에서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아까도 스텝 1에서 쿼리 행렬과 키 행렬을 간의 내적 연산으로 쿼리랑 키 간의 요소들을 곱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쿼리랑 키가 각각 다른 곳에서 나왔죠? 그래서 이제 쿼리가 바로 이 아웃풋에서 따왔고 키는 이 인풋에서 따왔잖아요. 그래서 이 내적을 하는 게 바로 이 아웃풋과 인풋 간의 그런 유사도, 즉 관련도를 보는 거예요. 그럼 이 점수가 이 SOS 토큰이랑 인풋 값이랑 얼마나 관련이 있냐 이거를 나타내는 점수인 거예요. 아까 제가 말했듯이 셀프 어텐션은 같은 문장에서 그 쿼리키 밸류값을 뽑았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한 문장 내에서 단어 간 유사도를 계산을 하는 거였죠. 근데 여기서는 쿼리는 디코더 쪽에서 뽑아왔고 키는 인코더 쪽을 참고해서 인풋 문장과 아웃풋 문장 간의 유사도를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이 SOS 토큰과 각각 IN굿 인풋 문장이랑 얼마나 관련이 있냐를 나타내는 거고 이거는 이 죄와 이 인풋 문장인 IN굿과 각각 얼마나 관련이 있냐를 나타내는 이러한 점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나중에 스텝은 다 똑같습니다. 아까 스텝 2에서 이 루트 디케이 값을 나눠줬죠? 그리고 스텝 3에서는 소프트맥스 함수를 씌워서 0과 1 사이의 분포로 정규화를 시켜줬습니다. 그리고 스텝 4에서는 똑같이 아까 앞서 구한 스코어 매트릭스의 밸류 행렬을 곱해서 어텐션 행렬, 즉 Z를 구합니다. 그럼 이제 아까 했던 거랑 똑같으니까 좀 더 이해하기 쉬워질 거예요. 여기서 Z가 이 Z2를 좀 자세하게 보시면은 이 죄에 대한 어텐션 그 행렬인데 이거는 여기서 죄랑 I 유사도 즉 0.98 곱하기 밸류 I 더하기 그 0.02 즉 죄와 M의 유사도 곱하기 밸류 2 즉 M에 대한 행렬 M에 대한 밸류값
그리고 0, 제와 9에 대한 그 유사도 곱하기 V3, 9에 대한 유사도. 그래서 그 제와 인풋 문장의 유사도를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뜻하는 바가 그 스코어에 대한 가정치를 반영한 벡터값의 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스텝 5도 사실 똑같습니다. 이것도 어쨌든 멀티 노테이션이니까 똑같이 이 식으로 계산을 합니다. 네, 그러면 트랜스포머에서 저희가 이제 이것도 받고 얘도 받고 얘는 좀 중요하다고 했어요, 제가. 네, 이것도 아까 인코더 구조랑 똑같으니까 얘는 생략을 할게요. 그럼 이제 진짜 거의 다 왔어요. 이제 이 부분만 보면 돼요. 여기만 마저 봅시다. 이제 여기서는 뭐 하냐? 여기 보면은 이제 아까 보면은 리니어 레이어랑 소프트맥스 레이어가 있어요. 이게 바로 디코더에서 나오는 별값은 이 리니어 레이어로 들어갑니다. 그럼 여기서 리니어 레이어에서는 크기가 버캡 사이즈인 로직 값을 반환을 해요. 그럼 여기서 다시 소프트맥스 함수로 들어가서 이 로직 값을 확률 값으로 반환한 다음에 가장 확률이 높은, 즉 다음에 나올 확률이 높은 그런 인덱스의 단어를 출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예시를 보시면은 가장 높은 인덱스 확률을 가진 인덱스가 5라고 했어요. 그럼 이 5의 인덱스를 이 버캡 사이즈에서 찾는 거예요. 그럼 이게 여기서는 m이라고 나왔죠? 그럼 이 인덱스에 해당하는 m이라는 값을 반환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트랜스포머가 어떻게 학습을 하는지를 알아볼 건데 올바른 문장을 생성을 하려면 예측하는 분포랑 실제 확률 분포 사이의 차이를 최소화시켜야 해요. 근데 이 두 확률 분포의 차이를 확률 분포 차이를 보려면 크로스 엔트로피 함수를 사용하면 알 수 있죠? 그래서 저희가 손실 함수로 이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설정하고 그 차이를 최소화하도록 그 모델을 학습을 시킵니다. 네, 그리고 서머리인데 사실 제가 정말 많은 정보를 오늘 다뤘는데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바로 쿼리 키 밸류의 개념이었어요. 제가 여기서 이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정건우 씨 쿼리 키 밸류의 개념에 대해서 얘기해 볼 수 있나요? 하고 싶은 단어도 있나요? T는 그 유사도 모르겠는데요. 인류는 그 키들이 갖고 있는 실제 값이 있나요? 네, 맞는데요. 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쿼리가 저희가 찾고 싶은 값이었죠. 그래서 아까 말한 디코더의 히든 스테이트가 제가 말한 쿼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키는 쿼리랑 유사도를 비교하고 싶은 대상이어서 이제 인코더의 히든 스테이트라고 했고 밸류는 실제 값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계속 말한 어테이션 매트리스 구하는 방법도 중요하고 그리고 세 번째가 좀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인데 이 어텐션 계산이 다 그 인코더에 있는 멀티 어텐션과 디코더의 마스크드 멀티 어텐션은 다 셀프 어텐션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는 게 다 한 문장 내에서의 관계를 고려하는 거고 디코더에 있는 멀티 어텐션은 그 인코더 디코더 어텐션 즉 입력 문장과 출력 문장 간의 관계를 계산하는 그런 어텐션이라고 구분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각 인코더와 디코더의 차원 계산 어떻게 하는지 가 중요하고 그리고 디코더에서 어떻게 트레인 모드랑 테스트 모드가 어떻게 다른지 이 두 개를 몇 가지야? 5가지를 좀 중요하게 집중적으로 복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서부터는 좀 어펜딕스 개념인데 사실 트랜스포머가 이제 후에 아마 NLP 그 모델링 선택하신 분들은 무조건 버트라는 모델을 쓸 텐데 이 버트가 트랜스포머에서 나온 모델이거든요. 근데 그러면 트랜스포머 구조는 NLP에서만 쓰이냐? 이거는 또 아니에요. 사실 비전 속에서도 이 트랜스포머와 인코더 구조를 사용한 비전 트랜스포머 구조가 있습니다. 이게 그 비전 트랜스포머의 구조인데
이미지를 다 자른 거예요. 이미지를 이렇게 조각조각내서 똑같이 인풋으로 넣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처음 한 논문 이름이 On Images Words 16 곱하기 16 Words라고 네 이렇게 논문 이름을 막 정했더라고요. 그래서 각각 이미지 패치들을 그냥 시퀀스 입력 값으로 사용을 해서 이 트랜스포머 구조를 사용한 이러한 것도 있다는 것을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버트가 사실 좀 중요한데 네 이게 버트가 사실 트랜스포머의 인코더 구조만 쓴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네 사실 인터넷 찾아보니까 사실 말을 하기를 우리는 현재 버트 시대에 살고 있다고도 하네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그 이제 인코더 부분만 쓴 거잖아요. 그럼 디코더 부분을 아예 안 쓰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인코더에 멀티 어노테이션, 즉 셀프 어노테이션만을 수행을 합니다. 그럼 이제 학습하는 방식이 한 문장 내에서 빈칸 뚫어놓고 좀 양방향으로 문맥을 보면서 빈칸을 맞추는 식으로 학습을 해요. 근데 이게 한 문장만 필요하다 보니까 레이블 값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아무런 그냥 완성되어 있는 문장만 가지고도 학습을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구글이나 이런 데서 이 33개 단어에 대한 미리 학습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그냥 이렇게 학습된 버트 모델을 이용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태스크, 뭐 센티멘트 클래시피케이션이나 뭐 다른 NLP 태스크가 있겠죠? 그런 태스크에 맞춰서 다른 모델만 쌓아주면 됩니다. 네, 생각보다 굉장히 일찍 맞췄네요. 내용이 많았는데 제가 말을 빨리 한 것 같아요. 네, 그럼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복습 꼭 하세요. 네, 그럼 마치겠습니다.